안녕, 수석입니다. 13강이고요. 드디어 2단원입니다. 민주국가와 정부. 야, 또 이 제목만 봐도 무게감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많은 내용을 또 우리가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 이것 때문에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배우다 보면요 아주 쓸모가 큽니다. 신문에 나오는 내용들 쏙쏙 읽힐 거고요. 그 다음에 뭔가 설명해 낼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니까 우리 이단원도 잘 배워서 전략화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믿거든요. 왜냐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게감이 있고 뭐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 보는 친구들은요 속는 셈 치고 2단원을 끝까지 한번 선생님 믿고 잘 따라와 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막상 끝났을 때 아니 이거 그렇게까지 뭐 아주 힘든 거 아닐 수 있다. 근데 많은 친구들은 처음에 막 겁을 먹고 그다음 공부하다 보니까 어려운 표현들이 탁탁 등장하는 거 보고 그냥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그러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약간 좀 그 시작부터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작을 여는 글. 독서를 사랑하는 것은 권태의 시간을, 즉 지루함의 시간을 기쁨의 시간으로 맞바꾸는 것이다. 아, 선생님 저 책 읽는 거 싫어해요. 이런 수험서를 읽는 거 말고 여러분 좋아하는 글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설이 될 수도 있고요. 선생님 저 책 잘 못 읽겠어요. 굳이 책을 읽지 않아도 드라마 보는 것도 소설 읽는 거랑 비슷할 수 있고요. 웹툰 보는 것도 어떤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거니까 그건 참 즐거운 일일 수 있죠. 다만 뭐 지금 수험생이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딱딱하게 쓰여있는 책을 읽을 때 큰 즐거움을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 공부할 때 이게 하나하나씩 알아나가는 재미만 있는 거 아니라고 했죠. 문제를 맞히는 재미도 분명 있고요. 뭔가 단계를 밟아 올라가면서 하나하나씩 성취해 나가는 재미도 분명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 문장을 쓴 사람, 뭐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몽테스키우입니다. 이미 이 사상가의 이름을 뭐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 몽테스키우의 어디서 들어봤을까? 우리 정치화법 공부를 시작해서 1단원에서 권력분립 나올 때 학교에서 로크의 이권분립론, 몽테스키우의 삼권분립론이라는 걸 이미 들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게 그 몽테스키우? 맞습니다. 샤를드 몽테스키우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에 뭐 즐거움을 꼭 느껴야 되느냐? 그렇죠. 즐거움 없이 공부하게 되면 너무 지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힘내는 일들이, 힘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시험을 잘 보면 되겠죠. 자, 이게 여러분 교재 35페이지 민주국가와 정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가 이렇게 많나 싶은데 하나씩 차근차근 볼까요? 다 설명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 배우는가 보면요. 정부 형태가 있습니다. 이 정부 형태를 이번 강과 다음 강에서 정리할 건데 이번 강엔 전형적인 정부 형태, 아예 이 강의 이름이기도 하죠.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그래, 들어봤어.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들어봤어. 혹은 선생님 저 의원내각제는 생소한데요. 우리나라가 대통령제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이걸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와,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대통령제 요소도 들어가 있고요.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가? 그러니까 의원내각제도 아셔야죠. 이게 다음 강이고요. 그 뒤에 가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을 배우는데 국회, 국회의원, 지역구의원, 비례대표의원. 야, 이거는 신문에 매일마다 수많은 기사에 소개가 되는 그런 표현들이죠. 국회의 권한 뭐 등등 이렇게 있어요. 행정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 감사원. 그러네. 이걸 하나씩 배우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의 반응이지 않을까. 이런 걸 어떻게 배워? 이거 어떻게 다 공부해? 이런 친구도 있겠지만 잠깐만. 이거 하나하나씩 배우면 이제부터는 신문도 수월하게 읽을 것이고 설명도 해 나갈 수 있겠구나. 지방자치라는 이 내용도 있어요. 나중에 한번 그렇게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주소를 한번 이야기해달라. 이 강의 보는 친구들이 선생님 고향 저 멀리 제주특별자치도 부터 뭐 아니면 부산광역시에서 듣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거고요. 뭐 강원도에서 듣는 친구들도 있고 전국 각지에서 들을 텐데 그 자기 주소를 딱 놓고
이게 어떻게 지방자치에서 필요한 설명인가? 한 번 더 여러분 쭉 들어보시면 상당히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사는 어떤 지역의 대표들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번 강 생각 열기는요. 아,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선생님이 점심을 먹긴 했는데 이미 배가 고픕니다. 배가 많이 고픕니다. 근데 이게 짜장면이죠. 짬뽕입니다. 이 비주얼 보세요, 이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짬뽕을 더 좋아해요. 왜냐면 왜냐면이 따로 있진 않고요. 그냥 선생님은 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러면 큰 고민하지 않고 짬뽕 먹습니다. 근데 어제 짬뽕 먹고 그저께 짬뽕 먹었다. 오늘까지 먹긴 좀 곤란해. 그런 정도 되면 짜장면 먹습니다. 선생님의 개인 취향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거의 이거는 반반이더라고요. 근데 짜장면과 짬뽕의 공통점 한번 해볼래요? 공통점? 뭐 하시려고 갑자기 이거 공통점? 면 요리죠. 혹은 중국 요리라고 말할 수도 있죠.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둘 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고민되는 거죠. 이거 전부 다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뭘까요? 일단 비주얼에 검은색, 빨간색. 그리고 보니까 위에 완두콩도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기본적으로 짜장면은요, 이 식재료에 해물을 쓰지 않고요, 해산물보다는 고기를 쓰죠. 네. 힘들죠 지금 이거. 여러분 강의 듣는 친구들도 선생님처럼 배고픈 친구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일단 멈춤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먹고 와야지 하는 친구들도 있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바로 스킵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쪽은 끓인 거죠. 해산물 중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맛이 매콤합니다. 얼큰합니다. 그러니까 차이점, 식재료의 차이점도 있고, 얘는 볶은 거고 얘는 끓인 거고 얘는 맛이 달다? 표현할 길이 별로 없어요. 선생님 그 전까지는 고소하다 이렇게 했는데 학생들이 고소하다는 말보다는 그냥 달다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얘는 달고 얘는 맵고, 아니면 맵고 짜고, 이것도 충분히 짠데요. 그래서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길래 그냥 선생님이 이건 맛이 상대적으로 달다, 얘는 상대적으로 맵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홍합이 있습니다. 등등이 있는데요. 그렇죠. 짜장면, 짬뽕 이렇게만 만드는 건 아니죠. 선생님 짜장면을 많이 안 드셔보셨군요. 귀염둥이. 왜 많이 안 먹어봤겠습니까? 많이 먹어봤는데 왜 이런 얘기하는 거냐면, 선생님 저희 동네는요 해물짜장이 있는데요, 알아요. 해물짜장이 있는 거 아는데 그게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지 않죠. 선생님 저희 동네는요 국물이 흰색인 짬뽕도 있어요. 그거 알아요. 아는데 머릿속에 먼저 딱 떠올렸을 때 짬뽕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빨간색이죠. 짜장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 위에다가 해산물 올린 거, 새우도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이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어떤 데는 이 완두콩 들어가 있다기보다는 오이채가 올려져 있는 곳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이번 강의 보여드리냐면, 이제부터 약속할 겁니다. 얘가 대통령제예요. 지금 상당히 당혹스럽죠? 대통령제고요. 얘가 의원 내각제입니다. 줄여서 이렇게만 적겠습니다. 의원 내각제. 이건 어떤 구분 방식인가요? 그냥 선생님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다음 강에 이어지는 게 프랑스의 이원집 정부제, 그걸 짬짜면으로 소개할 거고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특징,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 짜장면인데 짜장면 위에 홍합, 새우 네, 어쨌거나 짜장면 위에 홍합, 새우, 고춧가루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이런 설명 방식을 따라오기 위해서라도 짜장면은 대통령제, 짬뽕은 의원 내각제, 이렇게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정하는 건데요. 그래서 짜장면이랑 짬뽕을 들여다봄 판서가 필요하겠죠.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죠. 우선 전형적인 정부 형태에 A. 대통령제가 있어요. B. 의원 내각제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 건가요? 뭔가 구분한다 그러면 기준이 중요할 테니까 이 기준을 이렇게 적어 볼게요. A랑 B랑 나누는 건 이건 정부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뭐랑 차이가 있냐? 개념적으로 정치 형태라는 말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치 형태라는 말은요 다스림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뭐 구분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명이 다스리느냐, 소수가 다스리느냐, 다수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 민주정?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정치 이렇게 부를 때는 정치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니까 이게 군주정이냐, 귀족정이냐, 민주정이냐 이렇게 나누는 방식이 아닌 대통령제랑 의원내각제를 나누는 방식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행정부 구성 방식이란 표현을 아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행정부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아직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일단 쭉 따라 적어 보세요. A. 대통령제는요. 행정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by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행정부가 구성되고요. 밑에 있는 의원내각제는 by 의회의 선출 뭐 혹은 그냥 의회에 의해서 행정부가 구성된다 라고 일단 적어보세요. 이래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생소한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 말을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보겠습니다. 대통령제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입법부, 의회를 구성합니다. 이렇게. 밑에 의원내각제는요. 여기 국민이 있습니다. 좀 넓게 적을까요? 이렇게 국민이 있어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입법부를 구성합니다. 뭐야? 똑같잖아. 그렇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A랑 B에도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A랑 B에도 공통점이 있으니까 미리 한번 적고 가겠습니다. 정부 형태로서의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 공통점이 있으니 지금 그림 그려져 있는 것만으로도 공통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의회, 이게 입법부죠. 입법부가 구성된다 라는 점에서는 A랑 B랑 다를 바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걸 좀 더 추가로 설명하게 되면 어쨌거나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의회를 구성하니까 이걸 국민주권 이렇게 부를 수 있죠. 뭐 또는 더 나가서 대의제 시스템이라는 건 충분히 뽑아낼 수 있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이건 민주적인 정부 형태라. 민주적 정부 형태.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이해했으면 좋겠냐면 짜장면도 맛있고 짬뽕도 맛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비슷해요. 짜장면도 면 요리, 짬뽕도 면 요리. 이거 공통점이니까요. 일단 여기까지 적어두시고요. 차이점을 드러내 보겠습니다. 차이점은요. 대통령제는 국민들의 선거를 통하여 행정부도 구성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요. 이렇게 나와요. 입법부에서 이렇게 해서 행정부를 구성합니다. 여기가 행정부거든요. 뭐 특히나 총리를 선출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지금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이게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적고 있거든요. 짜장면은 검은색인데 검은색 분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가까운 파란색으로 적어보고 있고요. 밑에 짬뽕이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으로 적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강의하다 보면 상당히 선생님은 이게 막 예민해져 있어요. 이거 한번 시작하면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뭐 중간중간에 파란색, 빨간색 섞어 쓰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딱 맞춰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이제부터 파란색, 뭐 빨간색 구분을 잘 해보고요. 이것도 심지어 여기 파란색, 빨간색을 쓴 거예요 지금. 나름 신경 써가지고. 네.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색깔 펜을 또 선생님 파란색 다 떨어졌는데 저 사올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적고 나중에 또 한번 정리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행정부 구성 방식이 국민의 선거를 통해 구성되느냐 의회에서 선출을 해서 보냈느냐 이게 지금 의회니까요. 이렇게 일단 필기를 해본 겁니다. 국민의 선거를 통해 행정부가 구성된다. 이쪽은 의회에 의해서 행정부가 구성된다. 특히나 의원내각제에서의 행정부를 내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각이란 두 글자만 딱 보고 그냥 의원내각제구나 라고 고르진 마시고요. 그냥 여기서 의원내각제란 말이 어떻게 의원내각제죠. 의원내각제. 도출하는 연습을 하시고요.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어디 있냐? 여기 있죠.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행정부가 구성되기 때문에 이걸 대통령제라고 부르는데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다른 걸까? 짜장면, 짬뽕 뭐가 이렇게 다른 걸까? 근본적인 걸 들여다보게 되면 위에 있는 이 대통령제는요
그 사상적인 기초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몽테스키웨라는 학자가 법의 정신이라는 그 책에서 삼권 분립을 강조했습니다. 삼권 분립을 강조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면서 엄격한 권력 분립을 주장했어요. 이런 원리에 따라서 대통령제가 미국에서 등장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긴 미국, 밑에 이런 의원내각제적인 모습은 로크라는 사람이 있죠. 존 로크, 사회계약서에서 배웠던 이 존 로크가 주장했던 이권 분립론이 있죠. 이권 분립.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의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군주가 존재할 수 있는데 군주는 집행권과 사법권으로 이렇게 이권 분립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의원내각제가 기초를 다지고 뭐 입헌군주제와 맞물려 이렇게 이어져 오게 됐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적으면요 어떤 오해를 하느냐, 그러면 아직도 영국이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의 대표 모습인데, 선생님 그러면 영국은 아직도 이권 분립이니까 사법권이 독립되어 있지 않은가 보죠? 그건 아니고요. 로크의 이권 분립 사상의 기초에서 의원내각제가 탄생했다고요. 그런데 민주국가에서는 사법권이 다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법권이 독립되어 있나요? 그러면 여기 yes, 여기도 yes, 즉 공통점으로 골라주셔야 돼요. 사법권의 독립. 다시 한번 이걸 적어놓고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막 질문을 해요. 이건 뭐 질문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 근데 여기는 왜 이권 분립론이야? 이거 뭔가 충돌되는 거 아닌가? 그러지 마시고 얘는 사상적인 기초를 로크의 이권 분립이라고 적어 본 겁니다. 이권 분립의 이 모습에 특히나 의회와 행정부가 상당히 유기적으로 서로 돕고요, 협력해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상호 이제 견제와 균형 그런 장치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대통령제에 비해서는 서로 돕는 모습, 유기적인 관련성, 혹은 상호 의존된 모습, 이게 더욱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엄격한 권력 분립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권력 융합적이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아셔야 돼요. 권력 융합적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차이점들을 쭉쭉 적어 나갈 건데 일단 차이점 하나는 했어요. 숫자 번호를 붙여볼게요. 행정부 구성 방식에서 A와 B는 차이가 있죠. 1번입니다. 1번. 드디어 우리가 지금 정부 형태까지 왔는데 정부 형태에서 공부할 때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 뿐만 아니라 공통점도 차근차근 정리를 하는데 차이점 중에 1번이 뭐라고요? 행정부 구성 방식이 국민의 선거에 의한 것인가 의회 선출에 의한 것인가 해서 차이가 있다. 다음 두 번째 2번 해보겠습니다. 2번은 대통령제는요, 이 대통령이라는 요 직책에 국가 원수이면서 행정부 수반 이 두 지위를 모두 부여합니다. 그래서 2번의 특징은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 인물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대통령제에서는 yes입니다. 그게 바로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 이게 무슨 뜻이냐? 행정부 수반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행정부의 수반, 우두머리라는 뜻. 그 다음 국가 원수는 이 나라 전체의 대표.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나라 전체의 대표이자 행정부의 우두머리, 수반의 두 지위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동일 인물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대통령제 yes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의원내각제는 이 행정부에 총리가 있어요. 어떤 나라는 수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총리가 행정부 수반이고요. 나라마다 또 명칭이 다르긴 한데요. 어쨌거나 여기에 군주, 영국 같은 경우는 여왕이 있죠. 그냥 여왕이라고 적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국가 원수로서, 영국은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같은 사람이 아니죠. 됐나요? 자, 근데 이걸 또 여러분 어떻게 외우냐면,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분리되어 있네. 이원화되어 있군. 맞는 말이죠. 이원, 이게 둘로 나눠져 있다. 이원화. 그런데 대통령제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 인물이니까 일원화되어 있다. 이제 읽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들리죠? 근데 이걸 또 외워가지고
대통령제는 1원화되어 있고 의원내각제는 2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외워버리시면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여러분 또 틀려요. 볼래요? 국가원수와 행정보수반이 1원화되어 있다. 이 말은 맞는데 여기 보시면 국민들이 별도의 선거를 통해서 입법부도 구성하고 행정부도 구성하죠. 이런 점에서는 오히려 대통령제가 이런 점에서는 얘가 2원화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한 번의 선거를 통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수립된다. 이렇게 구성된다라는 점에서 여기가 이렇게 하면 1원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말을 붙여보세요. 의원내각제는 국가원수와 행정보수반이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2원화되어 있고요. 국민의 한 번의 선거를 통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구성되니까 이런 점에서는 1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연습을 아주 명확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차근차근 좋아집니다. 이게 2번 특징입니다. 즉 2번의 특징은 뭐라고요? 국가원수와 행정보수반이 동일 인물인가요? yes, 여기 아니요. 그 다음 세 번째 특징. 이런 행정보수반의 임기가 보장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제에서는 임기가 보장되죠. 미국은 4년, 미국은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4년, 총 8년까지 담당할 수 있긴 한데 의원내각제, 영국은요, 이 총리 행정보수반의 임기가 보장되지를 않습니다. 임기 보장되지 않는 이유를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일단 1번, 2번, 3번까지의 특징을 정리해 봤습니다. 임기 보장된다, 임기 보장되지 않는다. 근데 이거를 시험 문제는 또 어떻게 출제하느냐면 말 바꾸기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회탐구 공부는요, 하나의 원리를 배운 다음에 그 원리만 계속 써먹는 게 아니고요, 이런 말을 저렇게 바꾸고 저런 말을 또 그렇게 바꿨을 때 어차피 바꿔도 이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저 말이구나, 이걸 잘 알아듣는 친구들은 응용력이 되게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요, 뭐 하나의 표현만 나오면 잘 풀다가 갑자기 비슷한 표현인데 말을 바꾸면 뭐야 이거? 무슨 뜻이야? 다른 말 아닌가?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 바꿔드릴 테니까 그냥 이 범위 안에서 다 문제 풀 수 있도록 도울 테니까 보세요. 임기가 보장된다. 우리나라로 한다면 5년의 임기가 보장되죠. 헌법상 5년의 임기가 보장되는데 이걸 좋게 말하면, 즉 임기 보장되는 걸 뭐 좋은 방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정책이 쭉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5년 동안은 정책의 계속성이 높다. 이거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즉 임기 보장이 안 되는 의원내각제보다는 임기가 일정 정도 보장이 되는 대통령제가 정책이 쭉 이어지는 계속성, 지속성, 연속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건 좋게 말한 거고요. 이거를 좀 부정적으로 우려스럽게 말하면 독재의 우려가 강하다,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똑같은 건데 이렇게 좋게 말할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할 수도 있고 걱정스럽게 말할 수도 있고, 즉 임기가 보장된 거를 정책의 계속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다가 그 5년 동안 대통령이 자기한테 주어진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다 보면 독재에 빠질 우려가 있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럼 밑에 있는 거, 임기 보장이 안 되는 의원내각제의 특징을 좋게 말하면요, 이걸 좋게 말하면 임기 보장이 안 되니까 그만큼 국민적 요구에 민감하다 이렇게 말하거나, 뭐 아니면 물러날 때가 되면 임기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인기가 떨어지거나 뭐 아니면 뭐 의회에서 신임, 믿음을 얻지 못하고 총리가 불신임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책임정치 구현에 용이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뒤집어서 어떻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냐면,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1년 하다가 총리가 바뀌고 뭐 3년 하다가 또 바뀌고 이런 식으로 3년 정도면 오래 한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자주 바뀔 때는 막 1년 몇 개월만 지나서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전국 혼란이 우려된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전국이는 전국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여기는 전국 이거는 정치적 국면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BTS의 정국이가 아닙니다. 정국이는 혼란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여러분 이런 건 또 그냥 농담 비슷하게 넘어가면 되지. 뭐야 갑자기 우리 정국 얘기가 왜 나와? 이 정국이라는 말 자체를 몰라서 틀리는 친구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정치적 국면, 정치적인 상황이란 뜻이거든요. 그냥 정국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벌써 3번까지 했잖아요. 이제 4번, 5번, 6번, 7번까지를 붙일 건데 왜 이렇게 많아요, 선생님? 네.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이 한 번에 정리가 됐을 때 문제 풀 때는 아주 편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 정치와 법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따로 할 게 별로 없을 정도까지를 강의 내용에 담겠다. 이게 선생님의 목표예요. 만약 예를 들면 임기가 보장돼, 여기 보장 안 돼, 이렇게 넘어갔어도 돼요. 선생님은 넘어갔어도 되고,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시험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응용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선생님이 다 적어드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가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다예요, 그냥. 아니, 컴팩트하게 줄이라 그러면 줄여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줄여드리면 이제 좀 비어있는 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다 해드리는 거니까 양이 많아 보이는 것 뿐이지 이게 그냥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 갈게요. 네 번째. 네 번째는 뭐 이것도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어디서부터 아이디어를 좀 받았으면 좋겠냐면, 선생님 아까 대통령제는 엄격한 권력 분립이라고 말씀하셨죠? 아, 그렇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의원내각제는 권력이 융합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권력이 융합됐다는 게 이게 섞여 있다 이런 느낌인데, 어떻게 이걸 섞여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권력 융합의 증거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네 번째 4번이라고 적고서요. 여기도 당연히 4번이 있겠죠. 자, 4번은요. 이렇게 적어볼까요? 행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이 있는가? 그리고 의원이 강요를 겸직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인데, 자, 4번은 의원 강요 겸직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의원 강요 겸직 가능한가요? 네. 아, 이거 한번 깔맞춤을 하니까 다 계속 깔맞춤을 해야 되겠네요, 이거. 의원 강요 겸직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통령제에선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의원내각제에선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뭘 알아야 되느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국민의 선택을 받고 이제 의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이 됐는데 행정부에서 장관을 부탁하는 거예요. 아, 의원님, 국방부 장관으로 혹은 교육부 장관으로 와서 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국회의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장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권력이 융합되어 있는 의원내각제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도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의원으로 뽑힌 사람이 어떤 능력을 인정받거나 아니면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국방부 장관으로 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충분히 의원내각제에선 가능한데 대통령제에선 그럴 수 없습니다.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의원이 강요를 겸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강요는 쉽게 말하면 그냥 지금 수준에서는 장관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이 들어본 것에서 그래, 내가 장관은 들어봤어. 국회의원? 국회의원도 들어봤어. 그러면 국회의원이 곧 장관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의원내각제적인 특징입니다. 대통령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의원으로 뽑혔는데 대통령이 장관을 부탁해요. 그러면 전형적인 대통령제 모습에서는 의원직을 사퇴하고 의원직을 벗어 던지고 장관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 의원과 강요를 겸직할 수 있다라는 이 동그라미 친 거는 장관이 되면서 의원이 사직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오전에는 장관하다가 오후에는 국회의원 하다가 다음날 또 국회의원 하다가 장관하다가 일주일 장관하다가 일주일 국회의원, 이런 뜻이 아니고요. 국회의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장관을 수행하다가 장관 끝나게 되면 다시 이제 국회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모습을 겸직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왜 계속 국회의원, 장관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선생님? 우리 대통령제 아닌가요? 그렇죠. 대통령제가 맞는데 미국식 대통령제에서 좀 다른 특징이 우리나라에서 좀 보여요.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는 짜장면이긴 한데 그 위에 홍합도 있고 새우도 보이고 고춧가루도 보이고, 이걸 다음 시간에 그렇게 설명을 해 나갈 겁니다. 다음 5번. 5번째는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행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할 수 있나요?
이것도 빨간색으로 쓰는 거 보니까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제 알 겁니다. 대통령제에서는 이런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원 내각제에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이 이 법률안 제출권이 무슨 뜻인지 아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구체적인 법률 제정, 개정 이 어떤 과정을 다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원래 입법권은 의회에게 있습니다. 입법권이 의회에게 있다는 건 의회 내에서 법률안을 만들까 해서 법률안 제출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의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나중에 의회에서 표결을 거쳐 일정한 정도 수를 넘어서면 이게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입법권을 의회가 갖는다는 거, 우리나라로 따지면 입법권을 국회가 갖는다는 건 국회가 법률안을 제출하고 법률안을 의결하면서 통과시킨 걸 이제 법이 통과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권력이 융합되어 있는 의원 내각제에서는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원래 법률안 제출권과 법률안 의결권이 입법부인 의회한테 있는데 그 법률안 제출권을 행정부도 갖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미리 법률안을 준비해서 의회에게 통과시켜 주세요, 법률안 제출한 다음에 통과시켜 주세요 하면 의회에서 상당히 좀 빠르게 유기적으로 반응한 다음에 그걸 탁 통과시켜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식구라서 그래요. 같은 식구. 이 같은 식구가 무슨 말인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선생님이 또 모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럼 벌써 5번까지 했죠? 야, 이제 6번, 7번이 있는데요. 6번, 7번 어떻게 할 거냐? 아예 이 6번, 7번은 그냥 일반적인 설명을 하면서 뭐 OX라기보다는 어떤 권한이 있는 건지를 차근차근 밝혀드리겠습니다. 6번,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견제권입니다. 견제. 7번은요 반대로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서 어떤 방식이 있는지를 적어볼게요. 대통령제에서 입법부인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때 쓰는 게 각종 동의권과 승인권도 있는데, 그것보단 더 시험 문제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아주 강력한 권한인 탄핵 소추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탄핵 소추권. 탄핵이란 말을 들어봤을까 한번 좀 떠올려 보시고, 원래 탄핵이라고 하는 건 꾸짖는다, 특히나 탄자가 총탄할 때 쓰는 탄자예요. 그래서 꾸짖는다 할 때 쓰는 이 탄핵이라는 말을 우리가 소추라는 말을 붙여서 정리해야 되는 게 이런 거죠. 원래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탄핵당한다라는 말은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임기가 끝나기 전에 파면당하는 걸 탄핵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기가 남아있는데도 파면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탄핵 심판권을 헌법재판소가 갖는데,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하려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죠. 탄핵해달라고 헌법재판소한테 요청하는 걸 우리나라에선 탄핵 소추권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탄핵 소추권을 통해서 행정부의 대통령, 혹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국무총리, 장관을 견제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탄핵 소추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부는 뭘 가질 수 있냐?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때는 법률안 거부권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제의 모습입니다. 이 법률안 거부권은요, 좀 더 들여다보면 얘를 제의 요구권 이렇게 부르거든요. 제의 요구권. 이게 무슨 뜻이냐?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이걸 다시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의결해 줄 것. 이건 지금 우리나라 거로 좀 적은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법률안 거부권은 제의 요구권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이거 다 두 개 다 있으니까. 그래서 법률안 거부권을 여기 위에다 적어봤고요. 밑에 의원 내각제에서도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분명히 있거든요. 자, 여긴 뭐라고 부르냐면 의원 내각제에서의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 여기도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니까 한번 써볼게요. 그냥 요렇게. 여기도 행정부가 입법부를. 의원 내각제에서는요 이걸 내각 불신임권이라고 부릅니다. 못 믿는다는 거죠. 불신임권. 이 내각 불신임권은 뭐 다양한 형태로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뒤에 이제 읽기 자료에도 충분히 이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어 있는데 총리가 계속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그런 정책을 하다가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럴 땐 의회에서는 내각불신임을 통해서 총리를 교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각불신임권, 이쪽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때 쓰는 게 의회 해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의회 해산권은 뭐 이런 식이죠. 행정부가 입법부의 즉 의회를 해산시켜버리게 되면 아예 의원들이 다 해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의원들을 뽑는 선거를 다시 한 다음에 또 거기에서 다수당에서 뭐 총리가 배출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선 이번 강에서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릴 건 탄핵소추권, 법률안 거부권, 이것이 대통령제 특징이구나. 두 번째, 내각불신임권, 의회해산권은 의원 내각제적인 특징이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오징어 다리라든지 뭐 아니면 무슨 홍합이라든지 짬뽕에만 들어가 있는 거로 생각하시고요. 이쪽을 뭐 완두콩이나 뭐 아니면 뭐 돼지고기 이런 대통령제, 즉 짜장면에 쓰는 식재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확 구분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래, 탄핵소추권이 대통령제 특징이라는 거 알겠는데 이게 누구가 누구를 견제할 수 있는 거냐? 입법부가 행정부를,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을 해 두셔야만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적었죠. 내각불신임, 의회해산까지 적고 나면 이제 다 끝난 건 아니고요. 책임의 영역이 있습니다. 책임. 얘까지만 적어드린 다음에 읽기 자료 확인할 건데, 책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영역이냐? 굳이 얘를 8번이라고 순서를 붙여볼까요? 책임이란 말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그림으로 살짝만 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입법부가 누구에게 책임질 것인가, 행정부는 누구에게 책임질 것인가, 이런 선지들이 나와요. 밑에 있는 의원 내각제도 행정부는 누구한테 책임질까, 입법부는 누구한테 책임질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왜 선생님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필기하려고 하냐면, 화살표 방향만 잘 보세요. 뭔가 신세진 사람한테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선생님이 신세졌다라고 말을 하냐면, 입법부를 구성해 준 건 누굽니까? 국민들이 뽑아줬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국회가 뭔가 잘못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사과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책임져야 됩니까? 국회는 국민들께 책임져야 되죠. 국민들께 사과해야 되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대국민 사과, 대국민 성명 발표하지 국회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제에서는. 왜? 좀 화살표가 대통령을 청와대로 보내준 건 국민들이에요.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사당으로 보내준 건 국민들이기 때문에 입법부는 국민들에게 책임지고 행정부도 국민들에게 책임집니다. 근데 밑에 있는 거 어떻게 읽어주면 될까요? 입법부가 국민들에게 책임진다는 건 위에랑 똑같죠. 그런데 행정부가 의회에게도 책임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의회가 책임질 때 행정부가 연대하여 책임진다라는 문장까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적어드릴 테니까 볼게요. 대통령제에서는 누가 누구한테 책임진다고요? 입법부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행정부도 혹은 대통령도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럼 뭐가 오답일까요? 행정부가 만약에 입법부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진다 그러면 틀립니다. 이렇게 입법부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진다 그러면 틀린 선지가 돼요. 위에 건 맞는 선지고요. 밑에 있는 거 의원 내각제에서는요, 입법부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맞는 선지죠.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러면 또 맞는 선지입니다. 그런데 입법부가 국민에 대해 책임질 때 행정부도 이렇게 함께 연대하여 책임진다, 함께 책임진다는 거예요. 왜?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입법부를 구성했고 그의 결과에 따라서 행정부가 구성된 거니까 행정부는 입법부가 국민들에게 책임을 질 때 연대하여 책임진다라는 설명까지 하면 맞는 선지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일단 이거를 싹 정리하는 게 여러분들의 몫인데, 근데 다 정리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선생님은 그냥 가이드라인 잡아드리면서 완강 코드 소개하고 읽기 자료 읽을 테니까 이번 강 완강 코드입니다. 보여주세요. 띠링. 야, 이건 뭐예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특징들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특징들을 다 정리하기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 강은요, 한 4번, 5번, 6번, 7번 정도만 좀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4번, 5번, 6번, 7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의원이 강요를 겸직할 수 있나요? 그러면 대통령제 아니요. 의원내각제 예스. 뭐 혹은
대통령제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이 있나요? 탄핵, 소추권이 있다. 이런 거 4번, 5번, 6번, 7번 중심으로 정리해 보시고요.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읽기 자료 몇 가지를 확인해 보죠. 얘는 외우는 게 아니고요. 아니 우리가 뭐 미국 헌법을 막 외우거나 그런 것까지는 암기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게 주어진다면 대통령제의 원리가 이 안에 어떻게 있을까? 찾아보는 정도랄까?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권한이 동일한 이에 수중, 그 손에 그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야말로 바로 독재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그 연방주의자 논고라는 책에서 발췌한 문장인데 이 문장이요 몽테스키웨의 법의 정신에도 아주 유사한 문장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거죠. 사법권마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국민의 자유란 있을 수 없다. 결국 입법권과 행정권과 사법권을 엄격하게 분리시켜라 라고 하는 몽테스키웨의 정신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3개의 큰 부서로 명확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검토해야 한다. 3권 분립이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은 재임기간 중에 신설되거나 봉급이 인상된 어떠한 합중국, 이 합중국은 미합중국이죠. 미합중국이 뭘까요? 미합중국. 스테이트들이 유나이티드 되어 있는 아메리카에 있는 거니까 USA 아닙니까? USA 그게 미합중국이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해서 쓰기도 하는데 공직에도 임명될 수 없다. 합중국이 어떠한 공직에 있는 자라도 재직 중에 양원 중에 어느 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의원이 여러분 보세요. 의원이 강요가 되기 위해서는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의원직을 버리고 오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원이 강요를 겸직할 수 없는 미국의 대통령제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위 자료는 미국이 전형적인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와 즉 전형적인 짜장면인 이유와 구체적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간의 인적 자원의 분리 그러니까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세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국가 권력을 나누더라. 이는 한 사람이 서로 다른 국가기관에 중복 임명되는 것, 즉 겸직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은요. 의원 내각제입니다. 영국 얘기 나오죠. 지금은 총리가 아닙니다. 지금은 영국의 총리 테레사 메이. 다음 달 총리직에서 물러난다. 메이 총리는 이때 이게 브렉시트가 있지 않습니까? 영국이 유럽 연합을 탈퇴할 것인가. 국민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캐머런 전 총리의 뒤를 이어 이 당의 대표 겸 총리. 그렇죠. 어떻게 당의 대표이자 총리가 될 수 있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후 유럽연합과 수차례 브렉시트 협상에 나서며 지난해 11월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합의안은 번번이 영국 하원에서 부결되고 이 과정에서 여당이 무슨 뜻이지? 표시 두세요.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대응 방안을 문제 삼으며 불신임 투표, 그렇구나. 내각 불신임이 가능한 시스템은 의원 내각제겠군. 결국 메이 총리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런 기사인데요. 분석. 위 기사를 보면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며 자 여기다 좀 표시해 두세요.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며 총리 혹은 내각이 의회와 갈등을 빚을 경우 의회는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게 내각 불신임권.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 즉 총리는 의회 다수당의 대표로서 다수당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내각을 구성하고 행정권을 집행하되 다수당의 의지나 정책에 어긋나는 활동을 할 경우에 불신임의 형태로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기사만 읽어봐도 영국은 의원 내각제적인 모습이구나 까지입니다. 이거 끝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렇게까지 하면 읽기 자료까지 확인했고 이제 선생님이 뭐 해드릴 거냐? 자, 요 정도만 뭔가 좀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요 정도만. 이게 좀 선생님은 이렇게 쓰는 편이에요. 정부 형태를 분석할 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대통령제가 있었죠. 아까 A라고 했습니다. B가 의원 내각제가 있어요. 용어 정리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대통령제에서 만약에 의회 결과를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분석을 해라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제에서 과반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즉 의회에서 만약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300석의 의회 의원들이 있잖아요. 300석.
국회의원은 300명이니까 어떤 정당이 151석 이상이에요. 151석 이상이어야만 과반이 되겠죠. 그런 정당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아주 다른 그런 정치의 모습을 보이는데, 과반의 정당이 있다 할 때 이 과반의 정당이 곧 여당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당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권력을 잡은 정당을 여당이라고 부릅니다. 권력 잡은 정당. 그래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을 여당이라고 하고요. 그 당이 의회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면 이때는 대야소라고 부릅니다. 반대 상황도 있겠죠. 과반의 의석 차지한 정당이 존재하는데 그 당이 여당이 아닙니다. 그럼 이때를 우리는 여당이 적고 야당이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당 반대말로 야당도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당 반대말 야당 아셔야 되고, 여당이 과반이면 당연히 야당은 과반이 안 되겠죠. 왜? 여당 빼고 나머지 정당들을 야당이라고 부르니까. 여소야대는 무슨 말? 그렇죠. 여당이 과반이 안 되니까 여당 빼고는 과반이 넘겠죠. 과반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여소야대. 과반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아예 하나도 없다 라고 하면 그냥 그 자체가 여소야대예요. 선생님 왜 그래요? 아니, 과반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느 정당 소속인지 알 필요 없이 여소야대 상황이겠죠. 그럼 두 번째, 의원 내각제에서는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과반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 정당이 혼자서 내각을 수립합니다. 아까 한번 봤죠. 예를 들면 보수당이라는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이 됐다. 그러면 다른 정당의 도움 없이 보수당으로만 총리를 배출하고 각 장관들이 거기서 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과반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을 경우 어쩔 겁니까? 이 말도 아셔야 됩니다. 이때는 연립해서라도 내각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A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인데 40%밖에 안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과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과반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정당, 예를 들어 C당, 혹은 무소속 의원들, E당, 다른 정당들을 이렇게 연합해서 과반을 넘겨야만 내각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라고 한다? 연립 내각이라고 한다. 근데 여러분, 이 연립 내각을 여소야대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냥 의원 내각제는 여소야대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 어쨌거나 과반의 정당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각을 수립하려면 그 안에서 뭔가 과반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죠. 단독 내각은 그냥 여당이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당이 하나. 그런데 연립 내각은 여당이 둘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둘 이상의 여당들로 구성되면서 과반을 만든 거니까 의원 내각제에서는 여소야대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다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잘 보세요. 이게 얼마만큼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중요한 게 되냐면 이게 뭘까요? 이게 여기다 치면 안 되는데 이것도 원래 중요하긴 한 건데 뭐가 더 중요한 거냐면 여기가 훨씬 더 중요한 논점을 나중에 만들어낼 겁니다. 이것만 소개하고 이번 강 마무리할게요. 여소야대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과반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에서 대통령이 배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건 대통령제에서만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과반의 의석을 차지하지 않는 정당일 수 있는 거. 비록 과반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 대통령제에서만 있는 일이니까 여기까지 표시를 해두고요. 이번 강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강에서는요, 우리나라 정부 형태로 쭉 이어 나갈까 합니다. 긴 시간 고생 많았고 다음 강에서 또 웃는 얼굴로 만나죠. 최적이었습니다. 안녕!